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받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요. 여성이 글을 쓴다는 의미, 그리고 부제로 사기라고 한번 정해봤어요.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7살 때부터 지금까지 쭉 글씨를 써왔어요. 그래서 한 20년 조금 넘게 했는데 나이 계산은 하지 마시고요. 그 글을 썼는데 여러분들은 서예를 혹시 배워보신 분 있으신가요? 뭐 선생님들은 당연히 다 배우셨을 테고 혹시 젊은 친구들 중에 어쨌든 저도 어렸을 때부터 글씨를 썼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서예가 정말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만약에 조선시대 때 태어났다면 계속 글씨를 썼을 수 있을지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하늘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하늘을 막 찍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하늘을 좀 보긴 어렵죠. 근데 하늘은 사실은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제의 하늘과 오늘의 하늘은 굉장히 달라요. 그쵸? 그리고 1시간 전의 하늘과 1시간 후의 하늘도 역시 달라요. 근데 이렇게 굉장히 색다른 하늘들이 밤이 되면 변하는데요. 혹시 한번 불 좀 잠깐 꺼주시겠어요? 밤이 되면 이렇게 어둠처럼 변하죠. 근데 아무것도 없어 보이나요, 여기에? 아니죠. 구름도 희미하게 보이고 아까 봤던 햇빛들도 사실 있는데 안 보이는 것들 뿐이에요. 옛날에는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루황이라고 해서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고 했어요. 사실 우리는 하늘색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색인데 옛날 사람들은 눈을 감았을 때 보이는 그 하늘색, 그게 바로 정말 하늘의 색이다 라고 했어요. 이런 하늘과 비슷한 색을 가진 게 뭘까요? 먹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늘, 천, 따지, 거물, 현, 누루황이잖아요. 이 먹의 색깔도 그냥 흑색이라고 하지 않고 현색이라고 했었어요. 이 먹의 색은 현색, 우주의 색깔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쓰는 이 화성지의 색깔도 역시 그냥 화이트한 색깔이 아니라 약간 은은한 달빛의 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서예를 우주에 달빛이 담아있는 것, 그러니까 달에 우주를 담는 것이 서예라고 생각해요. 그냥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지루한 그냥 뭐 하늘천 따지 쓰고 좋은 글 따다 쓰고 이게 사실 서예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서예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이게 바로 그 서예할 때 글 서자인데요. 우리는 그림 문자이기 때문에 이걸 풀어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하나, 둘, 셋 있는 이것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뭘 것 같으세요? 잘 보이시나요? 손과 손목. 손과 손목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쭉 내리긋고 옆에 하나, 둘 돼 있는 것. 이건 뭘까요? 네, 맞아요. 자신 있게 붓입니다. 붓이고 가운데 2개는 붓털들이에요. 그렇다면 밑에 이건 뭘까요? 뭐 벼루, 먹 이런 말 많이 들었는데 이거는 왈이에요. 공자왈, 맹자왈 할 때인데 이건 입이고 가운데 있는 건 혓바닥이겠죠? 이렇게 손으로 붓을 잡고 말하는 것, 그게 서예인데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그냥 아무거나 틀려도 괜찮아요. 네? 우주를 그것도 맞는 말이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주도 맞고 마음을 말한다고 생각을 해요. 손으로 붓을 잡고 말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표현해내는 이러한 먹색을 그냥 흑색, 검정색, 아무 색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주를 정말 나타내는 색이기 때문이죠. 이게 정말 맞는 이유가 만약에 제가 기뻐요. 너무 기뻐. 행복해. 그러면 제 글씨가 어떻게 될까요? 행복하게 쓰겠죠? 막 꽃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런 느낌으로 쓸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엄청 슬퍼요. 막 눈물이 날 것 같아. 이럴 때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또 막 화가 나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 그럼 어떻게 써야겠어요? 그 치밀어 오르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글씨는 정말 제 마음을 표현해내는 게 맞는 게 사실 글씨는 그 사람과 같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게 그냥 그 사람 같은 글씨체야 라고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만약에 제가 이렇게 조그맣고 왜소하면 이런 큰 글씨들을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쓸 수 없겠죠. 글씨는 그 안에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4가지 기준점을 가지고 관리를 뽑았어요. 지금 뭐 토익, 토플 이런 점수를 가지고 뽑지만 옛날에는 신, 언, 서판 이 4가지 기준점을 가졌는데요. 첫 번째 신은 신체가 건장한지, 언은 말을 잘하는지, 조리 있게 잘하는지, 서는 글씨를 잘 쓰고 문장력이 있는지, 판은 판단력이 뛰어난지. 사실 우리 신, 언, 판은 솔직히 이해가 되죠. 근데 서는 혹시 공감 못 하시는 분도 계시죠? 나는 글씨는 조금 개발세발이긴 한데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거 어떻게 글씨로 판단하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서여 기인의 생각을 했어요. 글씨는 그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글씨를 쓰면 그 안에 그 사람의 사상이 드러나고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배운 것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글씨를 쓰고 대학교에서도 서예과를 졸업을 하고 대학원도 석사를 서예로 마쳤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조선시대 때 태어났더라면 그때도 제가 서예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신원서판의 모든 기준점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단지 여자였다고 하면 그게 가능했을까요?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는 남자와 여자가 할 일이 딱 구별이 돼 있었어요. 남자는 밭에서 힘을 쓰는 사람, 그 여자, 계진 여자는 여자가 다소곳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표현했어요. 그 다음 아버지와 어머니의 할 일도 나눴어요. 이 글자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버지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가 이게 뭐라고 했죠? 손이죠. 손에 뭘 들고 있어요. 뭘 들고 있을까요? 회초리를 들고 계세요. 엄마는 여자죠? 여자예요. 근데 가운데 이게 뭘까요? 엄마의 가슴, 젖가슴을 뜻해요. 아버지는 회초리로 혼을 내시고 엄마는 품어주시고 이게 글자 안에 그냥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런 시대에 여자들에게도 글씨를 가르치긴 했어요. 내용을 가르치긴 했어요. 내훈이라고 해서 소해왕후가 여자들이 해야 할 일들, 아녀자가 해야 될 일들, 그다음에 삼강행실이라고 해가지고 세종대왕께서 여자들은 글씨를 잘 모르니까 그림이랑 한글로 된 내용들을 해서 여자들이 지켜야 할 것들을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암 송시열 선생이 자신의 딸에게 여자는 시집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줬고, 이거는 여사서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자가 해야 될 일들을 했죠. 근데 배우긴 배웠어요. 근데 뭘 배웠죠? 남존여비,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별것도 아니야, 이런 거 배웠고요. 은연중에, 그리고 삼종지도라고 해서 이거는 여자는 맨 처음에는 아버지를 따르고 시집가서는 남편의 말을 따르고 그 다음에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왕이 아니라 아들의 말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또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7가지를 잘못하면 시집을 갔더라고 해도 쫓겨날 수가 있어요. 시부모를 잘 섬기지 않거나 아들을 못 낳거나 시기와 질투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음탕한 짓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그리고 말을 많이 하거나 아프거나 이러면 쫓겨났어요. 이런 내용들을 했는데 여자들이 이런 글씨를 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자분들? 여성분들, 이거 말이 안 되죠? 사실 이 글씨들은 이렇게 멋있는 분들이 쓰신 내용이에요. 자, 제가 보여드리면 이건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신사임당이에요. 그쵸? 신사임당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시서화에 굉장히 능했고 나중에 아이들도 잘 키워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분은 허난설원이라고 하시는데 우리 홍길동전을 쓴 허균의 누나예요. 이 허난설원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똑똑해가지고 아빠가 허균이랑 같이 선생님한테 애를 보냈어요. 난설원이라는 건 이름이 아니고 호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여자들한테 호를 안 지어줬거든요. 근데 난설원이라고 호를 지어주고 시집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분은 여중군자 장계양 선생이에요. 굉장히 멋있죠. 외동딸이었는데 아버지가 공부를 열심히 시켜가지고 이게 어렸을 때 10살 때쯤에 쓴 시예요. 이게 이제 부모님과 그 다음에 자식 간의 그런 사랑에 관해서 시도 썼죠. 글씨도 굉장히 멋있죠. 이것도 10살짜리가 썼다고 믿겠어요. 그리고 이 장계양 이 선생님은 음식 디미방이라고 해가지고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여자가 쓴 음식 그 조리법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해놨어요. 그리고 한글로 된 최초의 조리서인데 이게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모르시겠죠? 이게 경북대학교에 있어요. 여러분들 복 받으신 거예요. 이거 이 귀한 자료가 여러분들한테 있다는 건 전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엄청 복 받으셨습니다. 여자가 붓을 들고 글씨를 쓴다는 것, 사실 이건 조선시대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뛰어나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신사임당은 시사화에 뛰어난 문인으로서 저의 선배님, 정말 여성 서예가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알려지기보다는 현모양처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중간에 장계양, 이분도 마찬가지로 아까 10살 때 글씨를 쓰셨잖아요. 엄청 멋있게 썼죠. 근데 그 재주를 스스로 이건 여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이야 라고 해서 마음속에 접어놓고 나중에 그런 글씨들은 다 외갓집에 있다가 나중에 자손들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글씨를 잘 쓰셨다고 해서 나중에 알려진 인물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허난설원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아버지의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받고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나중에 시집을 가서는 좀 불우한 생활을 보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재주가 너무 아까워서 동생인 허균이 누나의 시를 모아서 시집을 만들어냈거든요. 여자들은 이 당시에도 글씨를 너무너무 잘 쓰고 남자들 못지않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은 그 내용들을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주제를 계속 연구하다 보면서 주제가 여성 서예가가 아니잖아요. 선비와 여성이잖아요. 이게 한 유의 사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스승은 이러이러하다 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제가 중간에만 뽑았는데 귀함도 없고 천함도 없으며 어른도 없고 젊은이도 없고 도가 있는 곳이 스승이다. 옛날에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남존여비 사상도 있고 이런 사상이 있지만 사실 우리 선비가 가져야 할 정말 정신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선비가 정말 가져야 될 정신이 뭘까? 논어라는 책은 공자님이 쓴 책은 아니고 공자님의 제자들이 공자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내용들을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 임방이라는 제자가 공자님한테 물어봤어요. 공자님, 예의가 뭔가요? 예의가 뭐죠? 라고 물어봤더니 공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상을 잘 치르는 것. 그러니까 제사를 치를 때 그럴 때 상을 정말 동두서미, 홍동백서 이런 것들을 잘 따지기보다는 차라리 슬퍼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우리 유교 사상 생각하면은 이건 딱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딱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을 한치의 오차라도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말씀을 맨 처음에 시전했던 공자님마저도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상을 지낼 때는 슬퍼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해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사실 우리 여성 글씨를 쓰시는 서예가 분들에게도 저는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여중 군자이셨던 선생님이 10살 때 쓰셨던 시 내용을 한번 조금 써보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 몸은 부모님이 만드신 몸이다. 감히 어떻게 이 몸을 공경하지 않겠는가? 사실 이걸 딱 보면은 엄마 아빠가 줬으니까 그냥 잘 지내라는 내용이겠지라고 하겠지만 정말 그 안에 보면은 너의 몸을 소중히 해라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그냥 그런 거는 그냥 바탕으로 깔아두고 사실은 너 몸 조심해. 너가 어디 아프면 안 돼. 라는 내용을 그냥 유교적인 사상으로 그냥 일반적인 걸 보면 부모님이 주셨으니까 머리도 자르면 안 되고 어디 다치면 안 되고 이거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네 몸을 사랑했으면 좋겠어 라는 내용이잖아요. 공자님이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했던 사상이 바로 인인데요. 그쵸? 이 인인데 이거는 사람인에다가 하나, 둘 이렇게 더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공자님의 이인 사상이라고 해서 사랑이거든요. 근데 사랑을 할 때는 내 자신만 사랑해서도 안 되고 남만 사랑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나만 사랑해서도 안 되고 남만 사랑해서도 안 되고 우리 둘 다 모두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선비 사상은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우리 선조들이 왜 보이지도 않는 밤 하늘을 그게 진짜 하늘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그 안에 정말 깃들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게 뭔지를 눈을 감고 심 안을 마음의 눈을 떠서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가 재미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너무 긴장했는데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